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100주년인 2049년 미래의 대변역을 해병대가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 미래전에서도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빛나는 전통과 명예를 계승 발전시켜 호국 충성 해병대를 구현해 갑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지역을 방위하고 국가와 국민이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는 국가전략기동부대 해병대가 첨단 전력화에 나섰습니다.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 기술 적용으로 미래전의 결정적 승리를 보장하는 해병대의 노력을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첨단 미래전에 대비하는 해병대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부 전력기획실장 박승일 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양욱입니다. 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해병대 전력기획실이 전투발전혁신처가 미래혁신처로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병대 건설 기대도 될까요, 실장님? 예, 물론입니다. 해병대의 미래 설계와 군사력 건설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부서로 흩어져 수행하던 미래 발전 업무를 통합하고 해병대에 필요한 미래 기술 확보에 대한 업무도 추가하여 미래 혁신처로 강화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래 혁신처는 미래전에 부합한 해병대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 구조를 설계하고 중장기 부대 계획 업무까지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네. 즉 해병대 사령부의 미래 혁신처가 설치됨에 따라서 미래 해병대 전략과 작전 개념, 군 구조와 현재 편성의 논리적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혁신처의 역할 이제 계속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병대가 미래 대변역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병대 큰 그림, 해병대 비전 2049. 그렇다면 30년 이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장님? 네, 해병대 비전 2049는 해병대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목표로 해병대의 장기적 미래를 설계하고 30년 후에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 해병대의 도약적 변혁과 발전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해병대 비전 2049 슬로건은 전방위 위협에 신속 대응 가능한 국가 전략 기동군입니다. 영어로는 3A Prepared, Anytime, Anywhere, Any Crisis, 내셔널 스트래터직 태스크 포스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과학기술을 적용해서 어떠한 위협에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국가전략기동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미래 안보 환경, 우리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안보 전략 문서들도 향후 10년을 결정적 10년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있고요. 네. 특히 그런 가운데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있어서 실차 핵실험까지 한다면 정말 영내 안보 환경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나 또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도발 같은 재래식 비대칭 도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변화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죠? 과학 기술의 발전 전망과 이로 인한 무기 체계의 발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리 박사님? 예, 그 4차 산업혁명, 뭐 급격한 전장의 변화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정보기술, 우주, 뭐 제조, 에너지, 모빌리티 모든 분야가 바뀝니다. 근데 이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그래서 뭐 초지능 결국은 무기 체계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AI를 탑재한다거나 해서 소위 자율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스스로 교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일단 초연결. 이런 것이죠. 5G 기존에 있는 그 기술이라든가 IoT 이런 것도 연결되면은 병사 하나하나마다 자기 위치, 혹은 건강 상태, 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NCW 그러니까 네트워크 중심전이 실제 병사 하나하나에서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그 초지능과 초연결을 바탕해서 어떤 게 되냐면 초융합이 됩니다. 즉 네. 전력들이 전부 융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으면요, GIS 아르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은 자, 예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포격할 때 지휘 계통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20분이 걸린다면요, 이 GIS 아르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분 내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네. 결국 이런 초융합의 전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예, 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무기 체계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력기획실장님께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과거 칼과 활로 무장한 군대가 신기술에 기반하여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에게 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재래식 전력으로만 구축된 무장된 군대는 첨단화된 강력한 무기체계로 무장한 군대에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된 무기체계가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도 지금 이 순간 미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해병대 전통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첨단화된 전력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 그리고 일상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와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비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코로나19와 같은 뭐 신형 감염병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 그다음에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막노화 같은 환경 오염, 산불과 태풍 같은 재해와 재난 등이 대표적인 비군사적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 외에도 최근 들어 주목받는 위협은 이제 세계가 초연결 사회로 연결되면서 뭐 사이버 해킹이나 카카오 대란과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의 재해와 재난, 테러 등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네. 이러한 위협들은 정통적인 의미의 군사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적인 대응에 있어서 군이 필수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도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군사와 비군사적 영역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전쟁을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적대국들이 기존의 군사적, 비전통적인 위협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거나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 지역에 수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멋진 장면 하나 기억나십니까? 해병대 예, 역할. 해병대랑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륙 돌격 장갑차인데 상륙 돌격 장갑차를 이용해서 이 수재민들과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그 멋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제 SNS에 올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렀는데 네. 이런 뭐 수재민을 구조하는 작전뿐만 아니라 울진 밀양에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도 해병대가 초기에 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처럼 미래에는 전통적인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위협에도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병대가 많은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미래에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이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해병대는 현재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여단급의 신속기동부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제1신속기동부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이며 제2신속기동부대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특히 제2신속기동부대는 지난 2018년에 국방재난관리훈련상에 재난신속 대응부대로 지정되어 태안 기름 누출 사고, 대형 홍수와 산불, 필리핀 태풍 피해, IT 지진 등 국내외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병대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신속 전문가를 육성하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패키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병대가 신속 기동부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과 장비를 탑재하고 장거리 이동과 장기간의 군수진이 가능한 함정의 이점을 활용하여 해군 해병대가 원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해병대는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네. 네. 사실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 저도 사실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귀신을 무서워해서 못 갔습니다. 아니야, 체력이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럽니까? 예.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병력 자원도 이제 줄어들 텐데 해병대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2020년에 이 병역 자원 대상이 28만 명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38년이 되지 않습니까? 14만 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2041년이 되면 12만 5천 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자, 지금 우리 현재 현역이 전부 합쳐서 52만 5천 명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40년대가 되면 30만 명대, 뭐 32만, 뭐 아니면 35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30만 명대 초반 정도에서 결국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 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병력의 부족을 어떤 무기 체계로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래에 발전할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하고 그래서 어떤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서 자율 무기 체계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자율 무기 체계들과 이 유인 병력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 편제, 우리가 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이런 것이 일반화가 되는 것이죠.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륙 전력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초수평선 상륙 작전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이제 뭐 21세기 상륙 작전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더욱 많은 자율 무기 체계들을 채용해서 이런 해병대의 역량을 좀 높여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전장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이죠. 성공적인 발사를 했던 한국형 누리호 발사, 또 달 탐사에 나선 다누리호를 보면서 전장 영역이 이제 사이버를 넘어서 우주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미래전의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고대 전쟁에서 전장은 지상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배랑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이 해상과 공중 영역을 불러왔고요.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불러왔던 거죠. 결론적으로 기술이 지금 새로운 전장 영역의 확대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과학기술이 또다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은 소위 파괴적 기술로 기존의 개념과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군사 분야에 접목되면서 미래의 전장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체계가 현실화되고 전 영역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영역 간에 있어서 교차 능력과 통합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해병대야말로 이 작전 수행에 있어서 전 영역이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 영역을 통합하는 능력은 작전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 영역 통합 작전이란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 다양한 전장 영역에서 적의 취약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며 작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상륙 작전은 적의 축 후방에 깊숙이 기동하여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전투력을 축적하고 독립된 전장에서 합동 전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전 영역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해병대는 초연결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와 결심, 타격 전력을 실시간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적보다 빠른 템포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전 영역 통합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미래전엔 AI 유무인 체계가 융합된 복합전이 수행될 것이다. 이 유무인 체계가 융합된 복합전의 특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결국은 자율성에 따라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요. 휴먼 인더 루프, 휴먼 온 더 루프, 휴먼 아웃 오브 루프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휴먼 인더 루프라는 것은 뭐냐면 교전의 각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지하고 그다음에 결심하고 그다음에 교전하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휴먼 인더 루프는 모두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율 무기 체계라고 하지만은 전부 사람이 하나하나 개입해가지고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휴먼 온 더 루프 뭐냐면 이제 얘는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전을 하지만 사람이 철저하게 감독하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아예 감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교전을 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결국 이 사람의 통제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 제어에서 이제 미군 기준으로 치면 한 그 레벨 7 이상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유롭게 교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수준은 아마 레벨 아마 3, 4 아마 이 정도까지도 예. 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원격 조정, 원격 운용 이거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원격 감독, 완전 자율 이렇게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현재 각 군이 이제 경쟁적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이렇게 첨단 전력을 구비해 가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각 군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박사님? 지금 3단계까지 가려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그 군사 선진국들은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해 그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은 획득 기술 군수 차관을 연구 공학 및 획득 운영 유지 차관으로 확대 편성을 하였고요. 합동 AI 센터와 미래사령부들을 창설해서 이런 첨단 무기 체계에 의한 군사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자이크전 수행을 위한 합동 전영역 통합 수행 체계를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나 로봇 등의 전투 체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전 영역에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종합,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예, 또 미국에 못지않게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기존 정보화 전쟁 패러다임에서 현재는 진화화 전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2016년에 전략지원부대라는 것을 창설해서 우주, 사이버, 전자전, 정보전 등을 수행하는 주요 부대들을 통합한 바 있고요.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합성부대도 또한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군집 비행이 가능한 군집 드론 체계나 무인 잠수정 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결론적으로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해서 군사 혁신을 위한 경쟁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도 이제 미래 혁신처가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미래전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첨단 하이브리드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이제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넓혀져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바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분명히 군사적 수단을 동원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이 돼서 자, 우리가 전쟁이라고 평가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몰고 간 상태에서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다. 자, 요런 그 성과를 거둬내는 것이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요, 뭐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민간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자, 심지어는 합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회색지대적 요소 혹은 불법적 요소까지 다 동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어떤 성향들이 세지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 통합 억제, 인테그리티 디터런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방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국은 민군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네. 이게 이러한 경향의 바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대결을 할 때 군사력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냉전 시절에 미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던 바로 그런 경험에 바탕한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양욱 박사님 미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해병대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뭐 귀신 언제나 뭐 싸우면 이긴다. 그죠. 근데 네. 저한테는 이 상륙작전. 상륙작전이 딱 생각이 나는데 보통 분들은 상륙작전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노르망디.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같은 전쟁의 승패를 가른 드라마틱한 상륙작전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륙하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참혹한 현장을 생각을 하시는데 박찬호 박사님, 앞으로 이 미래에서는 그런 참혹한 혹은 전쟁의 승패를 바꾸는 상륙작전 효율성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과거와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이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과거의 상륙작전 방법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플랫폼 위주의 작전만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입장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상륙작전의 본질은 지상군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다를 기동로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기동로를 바다에 그리는 상륙작전에 있어서 그 방법만을 과거와 달리한다면 지상과 해상 영역을 가로지르는 교차 능력으로서 미래에도 그 효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에 제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효용성은 더 클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리적으로 동해와 서해로 분리되어 있고 한반도에는 약 4,700여 개의 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에 한미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한 기존의 작전계획 5015를 대체하는 북핵 대응 신작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여건 조성 및 결정적 단계에서 이 상륙작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륙작전을 주임으로 수행하는 해병대의 가치는 미래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상륙작전을 펼쳤잖아요. 자,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두 번의 상륙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상륙작전은 남부 크림반도의 동쪽에 있는 아조푼의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에 실시한 상륙작전으로 이 작전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마리우폴에 고착시킴으로써 남부의 크림반도 축선과 동부 돈바스 축선을 연결시키는 여건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상륙작전은 크림반도 서쪽에 있는 흑해 오데사 인근 해안에서 진행된 상륙 양동작전인데요. 실제 이 작전에서 러시아군은 오데사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상륙 전력을 오데사 해안 일대로 전개시킨 것만으로도 내륙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해안에 일대에 분산,
배치하도록 강요하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을 함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대규모의 상륙 작전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상륙 돌격 및 상륙 양동 작전을 통해서 개전 초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합동성 차원에서도 지상군의 공격 기세를 지원하는 등 상륙 작전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의 전략적 작전적 중심을 기습 공격하여 정구 작전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적을 고착시켜 지상군의 공격 기세를 유지를 지원하는 상륙 작전의 본질적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미래전에 대비하는 해병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해 국제안보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 인도 태평양 지역. 영내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들 첨단 상륙 작전 수행 능력 구비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주변국들의 상륙군 확장 현황을 들여다보고 미래전 승리를 위해 첨단 전력 강화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안보 협력 증진에 나선 우리 해병대를 만나보시죠.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 무역의 46%, 그리고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인도 태평양 지역은 국제 안보 질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내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3만 5천 명의 상륙군을 보유한 가운데 향후 2030년까지 병력을 10만 명까지 확대. 대형 상륙함을 기존 8척에 추가로 5척을 더 건조하면서 총 13척. 인태 지역 최대의 상륙 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해병연합연대를 창설하여 중국이 본토 근해에 설정한 제1도련선 일대에 배치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여 2030년까지 상륙군을 2,100명에서 3,200명까지 확대하고 상륙함 8,900톤 3척을 건조하는 등 상륙 전력의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전방위 위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국가전략 기동군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해병대도 보다 빠르고 강력한 전투력을 입체적으로 투사하여 적 중심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 기동 플랫폼을 확충하고 치명성과 생존성이 강화된 정밀 타격 전력과 방호 전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해양에서 각국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병대는 정부의 인태 전략 9대 추진 과제 중 국방 분야의 기여가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의 국방 외교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치를 공유한 미국, 필리핀, 영국, 프랑스 등 인태 지역, 유럽 지역 등 25개 우방국이 참가하는 미주 지역 해병대 회의와 태평양 지역 상륙전 심포지엄 등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자간 해병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해병대는 국내에서 미국과의 소부대급 연합전술훈련, 쌍용훈련 등 연합상륙훈련을 실시, 한반도 및 영내 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도 다자간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탈리스만, 세이버, 림팩, 카만닥 훈련에 참가,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와도 연합훈련을 새롭게 추진하며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점증되는 주변국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첨단화된 전력에 기반한 입체 고속 신속 결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다자간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 지역은 물론 국제 평화 수호에 이바지해 가고 있는 국가전략 기동부대 해병대.
정부의 국방 외교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변화를 통해 미래에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해병대. 기대해도 좋습니다. 호국 충성 해병대 파이팅! 네, 전장 상황이 이제 고스란히 생중계되는 미래전에서 이제 상륙작전 시 인명 손실이 큰 대량 소모전에 대한 부담 이거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그 밖에 이제 극복해야 될 어떤 도전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양국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해병대라고 하면 뭐 강한 정신, 불굴의 투지. 그래서 최악의 환경에서 승리를 끌어낸다. 자, 언제나 이런 정신을 갖고 전투에 임합니다. 특히 적이 거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 이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종합예술에 가까운 군사작전이 되는 것이죠. 뭐 이래서 해상의 전력, 그다음에 상륙 전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공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이 돼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는요, 보면 이제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것이 자, 소위 해 안에 교두보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전투 양상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초수평성 상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해상의 어떤 막 교두보 확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 해안을 지나쳐서 내륙으로 꽂아 들어오는 그런 공격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은 또 적도 이런 것에 대응을 해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A2AD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절벽에 의해서 병역 자원 자체가 줄어드는데 해병대도 솔직히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고 사회가 발전되고 그러면 당연히 인명 중시 사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전투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 소위 전투 손실 이거를 죄악시하는 경향까지 생겨나면서 상륙작전 이거는 뭐 사람 많이 죽는 작전이니까 구세대 작전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병대가 다양한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미래의 도전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회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찬호 박사님, 해병대 미래의 기회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혹시 뭐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육군 사단 하나와 해병대 사단 하나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겠냐고요. 아마 열의 9은 해병대 사단을 택할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방산 수출된 흑표 전차로 구성된 육군의 기동사단은 제외하고요. 그만큼 해병대는 전투력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해병대의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변화를 추구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성원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해병대 기회 요인은 해병대가 소군이라는 점입니다. 그 소군이라는 사실이 또 약점이거나 도전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기회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조직일수록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3군에 비해서 가장 앞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병대가 소고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명언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해병대는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기회 요인을 지금 잘 발휘하고 있는데요. 해병대는 이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전투 대비 태세를 항시 대비한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 면면을 가시해 오고 있고 또 이 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에도 가장 먼저 투입되고 있어서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미래 앞으로 또 우리 국민의 기대에 해병대가 잘 부응해 나가야 되는데 미래 해병대의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병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기 위해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미래 해병대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여 상륙 전력 현실을 통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의 전략적, 작전적 중심 타격을 위한 결정적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둘째, 테러, 분쟁, 재난 등 국내외 다양한 비전통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즉흥 전력으로서의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셋째, 국제 평화 유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해군 해병대 원팀의 통합 전력으로 각종 국제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조직 문화 창출과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엘리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한 지역의 안보 위협이 지역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국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군 해병대 원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병대 전력을 국제적으로 제대로 투사하고 미래 통합전을 수행해 가려면 양 박사님, 이 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와 해군이 한 팀이 되어야 소위 해상 기반의 억제 능력을 진정으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만 봐도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바로 배운 경험이 뭐냐? 항모 전력과 상륙 전력을 조합해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지금도 뭐 이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미 해군 그 뭐 해외 작전 현황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미 해군의 전력이 어딨지라고 얘기할 때 바로 핵심적으로 보여준 두 가지가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그러니까 항모 타격단과 앰피비어스 레디 그룹, 즉 상륙 준비단, 이것이 어디에 배치돼 있냐. 그래서 소위 항공 전력과 지상 전력을 어떻게 동시에 투입하고 배치할 수 있냐, 이거를 봐야지 적대국이나 분쟁국이 겁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제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12대 합참의장을 하고 국무장관 됐던 그 콜린 파월, 이번에 말씀을 인용을 하면은요. 자, 연안에 전개돼서 전투 준비가 된 해병대의 존재, 이 존재는 위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항공력이나 함포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해군의 함정과 해병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군 해병대 원팀의 존재는 적에게 미치는 그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 협력을 보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여러 국가가 함께 좀 대응을 하고 가는 추세입니다. 미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또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제 영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해병대의 국제 군사교류 활성화 매우 중요한데, 실장님, 우리 해병대도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노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해병대는 미래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자간 안보 협력을 위해 해병대는 미국 등 20여 개 우방국들이 참가하는 미주 지역 해병대 회의와 또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실시하는 태평양 지역 상륙적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각국 해병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영국과는 매년 상호 해병대 간 정기적인 참모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국내외 방산 전시회에 상호 초청하여 참가하고 있고, 영국, 호주, 미국 등 해병대 주요 지휘관들과 수시로 화상통화 및 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병대가 국제적으로 또 합동 작전이나 연합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작전이나 훈련 아닐까 싶은데요. 영욱 박사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뉴스 보시면 굉장히 한미 해병대가 훈련하는 거 많이 보이시죠. 역사적으로 봐도요,
뭐6.25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한미의 해병대는 서로 같이 피를 나누면서 전쟁을 한 전우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미 동맹의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바로 해병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제 미국과는 뭐 매년 뭐 20회, 30회 소부대급의 연합 전술훈련을 많이 합니다. 캠프 네. 무적이라고 그래서 아예 국내에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센터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는요, 그 미국 그 본토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29 팜스에 위치하는 해병 공지 전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지기동 훈련에 우리 해병대 1개 중대가 직접 참가를 해서 훈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중단된 쌍용 훈련도 재개하게 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 뭐 영국, 호주 이런 국가들과도 이제 훈련을 실시해서 뭐 코브라 골드, 칸퀘스트, 카만닥, 그다음에 탈리스만 세이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연합 훈련을 통해서 해병의 국제적 능력은 더욱더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라고 부릅니다. 국방혁신 4.0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진 미래의 국가전략기동부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군 구조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해병대는 미래에도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그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입체 고속 상륙 작전, 전략 도서 방위, 신속 대응 작전 등과 같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대 구조 측면에서는 해병대는 기동부대에 최적화된 구조로 발전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서울 서북방 경계작전과 같은 고정된 역할과 구조는 신속히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예. 해병대 조직의 강점 중 하나가 편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여단급 지휘제대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재 대대급 부대를 자유롭게 순환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된 역할 속에서도 자체적인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역 자원의 감소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가볍고 다양한 그 임무에 우선 투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그 병력을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래전은 정말 첨단 과학 기술이 정말 총망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이언맨 같은 거. 이 해병대는 이 어떠한 첨단 무기 체계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해병대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을 목표로 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등 필수 전력을 단계별로 구축하여 전투 효율성과 생동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전력 증강 방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전장 인식 및 지휘 통제 체계 분야는 함정과 야지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즉각 운용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형 유해 무기를 확보하고 위성 통신 체계를 보강하여 독립 전장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기반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동 분야는 상륙 돌격 장갑차 2, 고속 중형 기동 헬기 등 해상 및 공중에서 전투력 투사가 가능한 첨단 입체 고속 기동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력 분야는 무인 상륙형 다련장과 130mm 유도 로켓포와 같은 정밀 유도 무기와 상륙 공격 헬기 유무인 복합 체계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계 및 방어 분야에서는 서북도서의 첨단화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무인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가전략기동부대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체계를 또 첨단화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에 걸맞은 즉 미래전에 적합한 인재 양성 필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사실은요,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이런 치열한 교육훈련이야말로 해병대가 가진 최고의 자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에 더해서 미래 전장을 이끌 첨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뭐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만이 운용할 수 있는 첨단 미래 전장 영역이 이거다 정의하고 개척하고 그다음에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 체계를 강조해야 할 것이고요. 뭐 해병대 하면 우리가 뭐 도서 작전, 상륙 작전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카운터 인서전시 그러니까 대게릴라전 전문 능력 굉장히 미 해병도 강조하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러한 4세대 전쟁의 전문 부대로서의 성격 이런 정체성들을 미래전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과학화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과학기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해병대가 지금 많이 힘쓰실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해병대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첨단하게 된 무기 체계를 운용하여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첨단 훈련 체계와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마일즈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가상 및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가상 모의 훈련 체계를 도입하는 등 첨단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과 소부대급의 임무를 숙달하고 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기동과 실사격 훈련이 가능하고 전 훈련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포항에 구축하여 상륙작전을 위한 제병 협동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상륙작전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사이버, 우주 등과 관련된 국내외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병대 하면 전통 아닙니까? 이 김은국 씨 만나면 한 5시간 자랑해요, 진짜로. 이 해병대 비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조직에 있어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는 380명의 소수 병력으로 창설되어 사람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같은 조직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우회를 비롯한 해병대의 용맹함과 애민 정신은 창설 당시부터 이어져온 해병대의 전통적 가치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 해병대는 무적해병, 귀신 잡는 해병, 신안을 남긴 해병과 같은 찬란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략가인 존 보이드는 전쟁은 무기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래의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경시하고 무기체계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처럼 끈끈한 전우회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인한 교육훈련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통을 계승하여 항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스 마린 포에버 마린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전 승리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전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병대가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당부라든가 다짐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해병대 전력기획시장님이 해병대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첨단 무기 체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병대만큼은 첨단 무기 체계에만 지나치게 경도되지 말고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 전력에 대한 관심도 지금과 같이 계속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무기 체계와 훈련, 의지, 열정과 같은 무형의 전투력이 잘 조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해병대에 대한 미국 시민과 정부의 전폭적인 사랑의 근원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군인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우회 가운데서는 해병대 전우회가 가장 끈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을 향한 해병대의 추진 계획과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국방 포커스에 대해서 해병대 전우회 및 해병대원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국방 포커스에서 이렇게 해병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국 박사님. 네. 저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상승불패 우리 해병대 정신, 21세기, 아니 22세기, 후대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병대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뻗어나갈 그런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래전에 대한 대비라는 거 결국 바뀌어가는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그냥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반드시 좋은 해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해병대. 지금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실장님의 또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네, 해병대는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비하여 첨단화된 전력에 기반한
입체 고속 신속 결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네. 해병대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혁신적 변화를 통해 미래에도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호국중성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가 미래 비전을 수행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접목하고요. 한반도 위협과 미래 불확실한 안보 위협 대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미 해병대 연합 연습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고 많은 발전을 또 해병대에 있기를 기원하면서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호국 충성 해병대의 전통, 미래전에서도 빛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첨단 전력을 갖춘 국가전략기동부대로 거듭나는 해병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